지수가 8천 깨지면서 개인 투자분들 손절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급락하면 또 샀거든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개인들의 지금 투자 심리는 당장 바뀌긴 어렵고 당분간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거든요. 올해 내내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8천 이하에선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 레벨업 하려면 다시 심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나오기까지는 좀 공백 상태예요. 7월 말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라는 책을 쓰셨죠.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지금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요즘 모시는 또 타이밍이 막 또 한번 쫙 올라갔다가 또 막 지금 막 계단식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걱정들도 많고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지금 이사님 보시기에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뭐 진단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 진단이 좀 어려운 게 저도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급등장 후에 조정 나오죠 당연히 어느 정도. 근데 이 조정의 범위도 좀 너무 벗어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하루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냥 뭐 하루에 5% 움직이는 건 이제 1도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커 이게 코스피가 하루에 8% 이제 빠지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8번 나왔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진폭이 너무나 크고 이게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진단하시기 되게 어려운 게 명확하게 뭔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끝나고 뭐 경기도 위축되고 뭐 아니면 물가 올라서 미국이 뭐 금리 올리거나 22년도가 그랬잖아요. 하락장일 때.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매크로 지표나 우리나라 뭐 GDP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거 실적 보면 아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죠 펀더멘탈은.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점에서 20% 빠진 거는 결국 이제 수급 문제죠. 수급. 우리나라 수급이 아시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와서 진짜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오늘도 기사 보니까 전체 거래대금의 83%가 삼성전자랑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합치면 전체 거래대금 83% 여기래요. 그럼 나머지 17%만 다른 거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지금? 아예 다른 거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니까 이들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오르는데 다른 건 안 가고 이들이 빠지면 또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흐름이 6월 중순부터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또 계기로 이게 좋게 작용한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이거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 더 이상 좋을 리 없다. 이 논리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한 날 주가 폭 나가고 다음 날 또 폭 나가고 이러면서 그냥 코스닥까지 다 빨려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9,000에서 지금 이제 7,100까지 한번 좀 내려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되게 건강한데 한마디로 몸은 되게 건강한데 이 계속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아예 없어요. 지금 좀 방전됐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휴식이 필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이게 수급 자체가 쏠리다 보니까 이 휴식 과정에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는 그런 좀 그래서 방향은 아직 저는 바뀌진 않았다고 보지만 이 진폭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그게 레버리지 ETF라는 게 나오면서 진폭을 너무나 키웠는데 이게 언제 진정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있는 한마디로 강세장 속에서 마치 그 폭락 이제 급락장으로 뭔가 변하는 듯한 그런 좀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한 달 동안 좀 지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레버리지 상품 뭐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어떤 ETF 레버리지 라면 결국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거길 포기를 안 한 거잖아요. 뭐 이거 더 간다 하면서 계속 사고 또 누군 또 막 팔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막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지만 여기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도 다 빠져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요. 이제 거기서 좀 포기하는 물량이 나와줘야 돼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물량이 좀 빠져야 돼요. 개인 손절 물량이. 근데 엄청 빠지잖아요. 오늘 확인을 해봤거든요. 일단 오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매도를 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뭘 샀냐면 단일 종목 인버스가 또 있어요. 인버스로 일부 갈아탔어요.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왜냐면 이게 연속적일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동안은 거의 매일 레버리지 ETF만 샀었거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항상 ETF 매수 순위 상인데 오늘은 그 단일 종목 인버스랑요. 인버스도 2배짜리가 있어요. 거기가 1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을 2배 베팅하는 거죠. 네, 근데 단일 종목 그냥 이제 상승을 2배 추정하는 네. 레버리지면 그렇게 많이 사더니 오늘은 일단 매도가 나갔어요. 근데 레버리지 ETF가 종류가 훨씬 많고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매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매도가 며칠 정도 이어지면 네. 실제 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좀 정상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이니까 아직은 저도 조심스러워요. 뭐 하루 이렇게 판 거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팔아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며칠만 더 보시고 돈이 실제로 여기서 빠져야 뭔가 다른 걸로 확산이 되니까 일단 그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신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조금 더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을 텐데 아무래도 네. 그분들은 지금 다른 섹터로 간다가 아니고 여기서 아직은. 내려가는 인버스를 먹겠다. 네. 먹고 2배 먹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타야지.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뭘 맞춰야 되잖아요. 그날 이거는 주가를. 거의 투기죠. 투기죠, 사실은. 투기장이네 지금. 예. 예. 왜냐하면 그날 주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그래서 그날. 역으로 2배 가는 거냐, 홀짝으로 정방향이냐. 지금. 야. 사실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네. 다만 이런 매매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언젠가는 해소는 되는데, 네. 좀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해소되길 원하는데. 늦게 해소가 될지 빨리 해소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7월 중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8월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던 어떤 지수가 뭐 한 7,500선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 청산 나온다 이제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렸는데 또 뭐 지수에 따라서 레버리지 이게 못 버티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할 정도는 아닌가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만약에 그런 ETF를 신용 매매로 하셨으면 네. 당연히 이제 청산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같은 거로. 근데 대부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너무 위험해서 많은 증권사가 아마 신용을 다 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원금만 가지고 했다면 이게 삼성전자가 뭐 그렇다고 이 고점에서 50% 빠지진 않잖아요. 50% 빠져면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0으로 가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청산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다만 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신용대출 받아서 요새 이제 부동산도 막으니까 아마 신용대출 쉽진 않은데 혹시 그 자금으로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했다면 진짜 거의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한번.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신용을 쓰니까 2배 정도. 그럼 60%죠. 네. 만약에 근데 레버리지만 빠진 게 60에다가 거기다가 신용까지 있으면 만약에 썼으면 거의 다 날라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 담보를 못 맞추면 이제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좀 분들은 약간의 뭐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강제 청산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막 코인 시장 움직이던 그 변동률인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지금 약간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정말 투기성 자금들 작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가 정리가 돼야 이분들이 다 포기해야 주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근데 정도 그게 좀 그게 맞을까요? 뭐 무조건 맞는다는 아닌데 어쨌든 돈이 이쪽으로 쏠린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레버리지 ETF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ETF가 잘못됐으면 미국도 출시 안 했겠죠. 네. 미국은 있고 홍콩은 무려 3배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마다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정부가 좀 실책했던 게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쏠릴 걸 이렇게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출시가 돼서 규제도 완화하고 환율도 잡아주고 이걸 노렸는데 이건 생각 못했죠. 코스닥을 팔고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올 줄 알았는데 한국 걸 한국 팔고. 걸 팔고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작 안 오고 네. 요걸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 여파가 지금 한 달 내내 이어지는데 결국 이쪽에서 돈이 빠져야 돼요. 레버리지 ETF가 꺾여야 네. 여기가 인기가 시들해져야 다른 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영원한 건 없다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만약에 좀 빨리 다가온다면 코스닥에도 당연히 숨통이 틔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전히 인기가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레버리지 ETF 오늘 좀 매도가 나와서 이걸 인버스로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일단 레버리지에서 ETF에 일단 쏠렸던 자금이 조금은 나오고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지금 주식 투자 어떤 그 방향이 거의 지금 뭐 홀짝 맞추기로 네, 너무 지금 좀 가고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이 지금 완전 도박판이 네. 돼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 뭐 ETF 폐지론 아니면 뭐 좀 개정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게 그러니까 좀 그 개선이 되면 이런 변동성이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뭔가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상장 폐지는 못해요. 규정상. 왜냐하면 그런 전례도 없고 보통 ETF 상장 폐지는 시가총액이 작거나 작용 미달일 때 상폐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ETF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5월 27일 날 출시되고 나서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에 13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네. 순매수가 엄청난 돈이죠. 그럼 요거를 만약에 상장 폐지시키면 여기 들어가 있는 또 현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또 악순환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상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밖에 방법은 없죠. 이 매매를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오늘 뉴스에 나온 것도 있는데 레버리지 ETF의 그 가격을 이 상한선을 제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0%로. 네.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60%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상한가가 30%니까 2배니까 60%죠. 네. 그런데 그걸 뭐 20% 낮추겠다. 약간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레버리지 ETF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이걸 막아버리니까 상단을.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매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높여버리는 거죠. 투자금을.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ETF 하시려면 1,000만 원 넣으셔야 되거든요. 네. 최소 단위가. 아니 뭐 진짜 파격적으로 뭐 5억으로 올린다거나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확실히 줄어요. 이제 진짜 큰 자금 갖고 계신 분들 투자금이 좀 많지 않으면 아예 입장을 못하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은 좀 일단 높지 않나. 저도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1,000만 원은 너무 작은 너무 것 작으니까. 같아요. 지금은. 네. 이 그래서 아마 상황에서. 최소 1억으로만 올려도 굉장히 이제 이 거래가 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인들의 어떤 성향을 간과했다. 네, 정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약간 일종의 좀 허들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지금 뭐 고점 대비 주가가 지수로 그래도 막 한 거의 2,000막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뭐 리밸런싱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 높아진 주가 때문에 팔았다면 반대로 이제는 주가가 좀 내려왔으니 네. 외국인들이 뭐 다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세가 뭐 감소된다거나 뭐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이틀 연속 샀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가 8,000 깨지고 네. 7,500 그리고 오늘 이제 7,100까지 갔다 좀 반등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팔았던 이유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들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삼전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청산을 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서 청산하는 건 이제 돈 벌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물량이 그냥 끝없이 쏟아졌죠. 오를 때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코스피가 한 주 동안 9%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8,000 깨지니까 확실히 매도 물량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7,000 중반에서 안 팔고 오히려 사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일단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수가 진짜 갑자기 V자로 뭐 9,000 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8,000 이하에서는 적어도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올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정점은 좀 지나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 지금 뭐 예탁금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개인들도 좀 조심조심해서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여기 개인 뭐 투자분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한 1, 2조 본 걸로는 되게 위축돼 있어요. 뭐냐면 예탁금도 증가를 안 하고요. 최근에 네. 예탁금 많이 줄었어요. 140조 넘었다가 110조 원대까지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고 그게 이유가 있죠. 이제 뭐 돈을 뺐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사서 물려 있는데 새로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새롭게 지금 투자를 안 하고 또 이제 이 돈들의 대부분이 좀 레버리지 ETF로 가서 거기 묶여 있는 자금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야 이게 예탁금이 올라가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지금 빠진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지금 투자 여력이 많이 소진돼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약간 심리 자체는 약간 좀 공포 상태인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자신감 있게 8,000, 9,000에도 들어오셨고 반도체도 워낙 좋고 해서 좋은 수익을 내셨다가 한순간에 이제 역방향으로 가니까 당황도 하시고 특히 이제
지수가 그 8천 깨지면서 이렇게 쭉쭉 빠질 때 개인 투자분들 손절매가 나오더라고요. 못 버티고 그동안은 급락하면 또 샀거든요. 네. 근데 못 버티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증권사 반대 매매. 네. 이제 청산 당하는 거죠. 그 물량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급락할 때 매도하는 경우가 1년에 가끔 몇 번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럴 때 거의 바닥 나왔어요. 거의 이제 그거는 못 참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개인들의 지금 투자 심리는 당장 바뀌긴 어렵고 당분간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한 7천에서 막 9천 갈 때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끌어올렸던 모양새가 됐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막 말씀하신 대로 막 손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당장 뭔가 반등하기는 조금 좀 동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건 좀 약해요. 네.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거든요. 네. 올해 내내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8천 이하에선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네. 연기금도 리밸런싱 한다고 하지만 그 비중이 8천 이하로 내려오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연기금도 매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물량은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개인 일부 손절 나오면서 변동성 커지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바닥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 레벨업 하려면 다시 심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나오기까지는 좀 7월 말까지는 재료가 없어요. 좀 공백 상태예요. 7월 말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AI 데이터 센터 뭐 투자 더 하겠다.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8월부터는 또 개인들의 심리가 바뀔 수 있지만 아직은 딱히 없습니다. 뭔가 이슈 자체가. 그래서 7월 한 말까지 빅테크 네.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오르면 한 8천 갔다가 내리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바닥 다지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여기서 V자로 오른다고 해도 만약 V자로 올라요? 외국인 연기금 또 때립니다. 레버리지 다시 사고. 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야 빨리 가길 원하지만 네. 사실 이런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잘 받아주고 거래를 딱 마르고 레버리지 ETF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좀 잘 되면 다음 장이 되게 또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7월은 너무 이렇게 오른다 뭐 내린다 보다도 이 구간대에서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래를 그런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마이크론이나 다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운 거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뭐 걱정, 뭐 이 고점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3사가 똑같이 빠져요. 네. 그건 맞아요. 뭐 왜냐하면 삼전 닉스 빠지면 그날 저녁에 마이크론도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 또 반등하면 다음날 삼성 하이닉스도 올라요. 하락폭은 거의 비슷해요. 네. 고점 대비. 근데 미국 증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봤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9% 빠졌는데 네. 나스닥은 0.2% 올랐더라고요. 일주일 동안만 딱 보면 그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두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6%.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 증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훨씬 네. 크고 근데 엔비디아는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또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폭락한다고 미국 나스닥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사실. 그냥 반도체 지수에 네.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미국은 순환매가 돌아요. 우리는 레버리지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메모리가 빠진다고 다른 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빠지는데 미국은 만약에 기술주 빠지는 날은 막 코카콜라 오르고 뭐 존슨앤존스 오르고 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순환매가 워낙 도니까. 크니까 또. 예.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지수 전체로 보면은 한국은 메모리가 빠지면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흐름인데 미국은 되게 견조한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섹터는 똑같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빠지고 한국의 반도체가 빠지는 건 다 똑같아요. 시장으로 보면 그 규모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고 유독 한국 증시만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 안 올라가는데 3전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뭐 이렇게 맞아요. 지금 되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청산을 당하거나 뭐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뭐 손절하면서 여기가 더 빠지는 뭐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촉발한 건 그거죠. 코스닥을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정부 정책도 있었고
코스닥도 많이 오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했고요. 그 상황에서 삼전 닉스 대세론이 퍼져버린 거죠.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코스닥 지금 갖고 있어봐야 갈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삼전 닉스는 목표가도 그때 막 다들 올라갈 때잖아요. 2배짜리니까 여기서 내가 20%만 수익 나도 막 40%잖아요. 그러니까 야 빠른 시간 안에 이거 내가 수익 낼 수 있겠다. 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걸 던지면서 옮겨갔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삼성전자가 막 10% 오른 날 있어요. 네. 20% 수익을 보여주니까 더 흥분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럴수록 코스닥은 더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 실적 좋아 근데 상관없는 거죠. 그 논리에서는 다 깨집니다. 삼전보다 좋아? 뭐 어디 비빌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좋아도. 실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가 고차가 되니까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전 닉스 올라서 지수 오르는 날도 빠지고 네. 내리면 내린다고 빠지고. 왜냐하면 내리는데 삼전을 팔아서 코스닥을 사지는 않아요. 여긴 그냥 방치. 네. 예, 그리고 이게 빠지니까 또 코스닥에 신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또 반대명이 쏟아지고.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억울하실 거는 같아요. 아니 멀쩡한 기업이 악재 나와서 빠지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단지 개인이 손절했던 이유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화도 내시고 그 레버리지 ETF 상장시킨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불만이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좀 주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좀 진정세가 보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과대 낙폭된 뭐 코스닥이나 뭐 다른 섹터에 있는 대형주들로 눈길이 좀 갈지 그래도 역시 삼성 하이닉스지 하면서 다시 당분간 좀 이 주도주 장세는 계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좀 저는 예전 같으면 그래도 계속 삼전 닉스로 갔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좀 소음이 들리잖아요. 뭐 메타가 AI 지출 줄일 수도 있다. 빅테크가 저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막 소음들이 자꾸 들리고 메모리 반도체 저 많은 이익이 말이 되냐. 이제는 꼭지 왔다. 이런 것들도 요새 좀 퍼지니까 그동안은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완전 다 대세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의심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삼전 닉스보다 더 매력적으로 싸버린 기업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예전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빠지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번에 증권주도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선택지가 저는 좀 다양해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선택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사는. 그래서 약간 저는 분산되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쪽은 항상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PER을 받지 못하고 항상 뭐 한 4배, 5배 받다가 또 이제 사이클 꺾이면 막 적전하면서 주가도 막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AI 뭐 어떤 확실한 수요가 추가로 생기고 이게 뭐 당장 끝나지 않을 모습이라면 과거처럼 그렇게 단순 한 3, 4년 사이클 산업이 아니게 된다. 이제는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정도의 높은 수익에다가 PER까지 높게 받게 되면 주가가 훨씬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조짐?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른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시장은 이제 반반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논리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사이클이다. 국내 증시도 그래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사이클 아니냐. 네. 결국 우리 다 받지 않냐.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슈퍼 사이클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고 결국 똑같다 반도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좋을 때 파는 게 맞죠. 더 좋을 게 없거든요. 이제 꺾일 일만 남았으니까. 아니 지금 영업이익률이 80%인데 네. 이게 사실은 제조업체 사기잖아요. 사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뭐 그냥 독점으로 막 독점이죠. 뭐라고 해야 네. 될 정도죠. 네. 근데 이거는 삼전 닉스의 잘못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거죠. 이 높은 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할 건가 아니면 이제 곧 끝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논란 때문에 저처럼 만약에 이번 사이클은 다르게 이 높은 이익률
이익률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다들 믿었으면 주가 더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당연히 PER 10배까지 갔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PER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10배가 안 된다는 거는 뭔가 할인받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직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좀 싸진 건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일단 이번 사이클은 AI 사이클이에요. 과거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아이폰 많이 사서 스마트폰에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사이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 지금 아마존이나 막 이런 빅테크 보면 돈도 많은데 심지어 빚내서까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걸 걱정은 하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왜 빚까지 내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급한 거예요 지금. 네. 급하게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돈도 많아요. 근데 빚을 내서 옆에 1호점을 더 개설하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여기까지 늘린다는 거. 네. 뭔가 지금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안 된다. 거죠. 네. 예. 여러 측면이 있죠. 더 잘 되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하나. 경쟁자가 언젠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빨리 하자. 돈 더 들여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AI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누군가 승자가 되겠지만 아직은 무한 경쟁인데 여기서 내가 돈을 더 태워서 빨리 앞서가면 종착지에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멈출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글도 그렇죠, 메타도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AI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안보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미국도 국가 단위로 짓죠, 중국 짓죠.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1100조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것만 엄청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지출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짓는 이유는 AI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소련이 옛날에 우주 전쟁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우주 전쟁할 때 우리가 뭘 주겠어요? 뭐 그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 안보 논리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에 지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투자합니다 우주 쪽에. 결국 역전을 했고, 근데 공교롭게 소련은 몰락했고, 그죠? 근데 지금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데, 근데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좋아요. 아무나 이겨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이기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많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한데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둘이 계속해서 싸운다면 그 우리나라는 이 두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다 공급을 해줘요. 우주 전쟁과는 달라요. 우리는 중국에도 공급할 수 있고 또 미국에도 이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 사이클 전쟁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러고 그냥 사이클이 지금 끝나나?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론도 그 얘기를 했죠. 5년짜리 계약을 맺어요. 옛날에 1년 계약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5년짜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높은 가격에 5년 동안 가격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이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두려운 거는 이익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꺾여 적자 보거든요. 네. 과거 사이클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갔다가 살짝 꺾이면서 위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마이크론이 이걸 하겠다고 이번에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매출의 절반이 이걸로 나올 거래요. 네. 마이크론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삼성자이닉스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이번 달 말에 삼전닉스가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했지만 숫자만 나와서 아직 얘기가 없어요. 이번 달 말에 IR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얘기가 나와요. 삼성자이닉스도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뭐 했겠죠 당연히. 예, 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중요하니까 그게 생각보다 많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사이클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장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의심도 하고 또 빅테크가 어느 날 갑자기 줄이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의심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할인을 받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논리 때문에 결국엔 사이클이 바뀌었고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저는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PER 저는 10배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 받아서 한 6배 정도. 예, 삼성이 6배, 하이닉스가 한 7배 돼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5배 이상의 또 룸이 있다. 네, 저는 50% 그렇게 이상.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다들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막 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목표 그 PER 10배 근처까지는 갔었어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300만 원 찍은 적 있죠. 네. 그 PER 10배가 310만 원 나와요. 딱 그 거의 정도니까. 찍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투자하긴 좀 어려웠죠. 당시에 너무 좀 높았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은 반대로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하기는 좀 좋은 시점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참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오르면 사고 싶어져요. 사람 심리가. 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면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악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할 때 오히려 투자를 하시면 더 좋긴 한데 그러나 투자가 쉽진 않은 게 일단 공포감이 들고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또 반대 생각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올라가면 오르면 당연히 또 좋은 얘기 나오죠. 네. 그럼 그때 가면 또 넣고 이게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정은 해야 돼요. 제가 정답이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논리에 동의하시면 좀 힘들어도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버텨주시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투자하셔도 좋고 제 논리가 아니라 결국 사이클이다 이러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이클 논리가 맞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기존의 이런 사이클 큰 진포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혹시 반등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현금화해서 다른 거로 교체를 해야죠. 그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PER이 6배면 과거에 그 사이클론으로 따져봐도 막 엄청 높은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이렇게 PER이 낮을 때 네.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총을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이 밑에 분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PER이 낮은 건데 이 사이클론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높아진 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요. 그럼 PER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렇죠. 막 20, 30배 막 돼버리면서 주가가 빠져도 네. 올라가요. 이제 그거에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하락하면 보통 반등 나와요. 한 2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줄이시는 게 맞고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면 팔면 안 되고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역산해 보면은 결국에 이게 사이클론처럼 이제 뭐 영업이익이 막 급감한다면 결국에는 빅테크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빅테크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미국이 AI 전쟁을 포기하는 뭐 거죠. 그만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앞서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러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무려 1,100조짜리 지금 지어야 되거든요. 엄청 지어야 돼요. 전국 단위로. 그거 대통령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도 같이 지원 사격을 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고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좀 멈췄는데 다시 재개할 거예요. 중동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안 지으면 이제는 그냥 경쟁력 떨어지는 국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단위의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이클을 저는 좀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뭐 메모리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이 정도 영업이익인데 공급이 결국에 따라오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내려가고 맞아요. 다시 한번 과거처럼 막 물량 싸움을 하게 되면 적자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도 나와요. 이제 사이클론적으로 보면 공급이 늘어서 결국 망가진다. 그 맞는 얘기죠.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수요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장을 작년부터 이제 좀 증설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공장 짓는데 최소 2년 걸리거든요. 2년에다가 완성하고 셋업해야 돼요. 양산 준비. 이게 6개월. 2년 6개월인데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이 600조짜리가 투자가 시작이 됐고 그 1단계가 이제 이번에 내년 2월에 완공이 아마 돼요. 최소한 6개월이면 내년 하반기죠. 네. 그 하반기에 이제 장비 셋업하고 6개월 후에 이제 8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해도 양산 초기에는 대량 양산이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 있게 공급이 증가하는 건 28년도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인데 삼성의 평택 P5 공장도 아마 내년 말에 완공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양산은 내후년이니까 그러면 28년부터는 좀 공급이 실제 늘긴 늘어요. 27년까지는 늘진 않아요. 네. 근데 수요는 계속 느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문제죠. 28년이 걱정돼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근데 27년까지 공급이 없으면 1년 남았잖아요. 아직도. 이거 생각하면 지금 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리고 28년도에 또 가봐야 되는 게 공급은 늘겠지만 수요가 그때 더 폭발하면요. 그러면 또 공급은 계속 부족해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꼭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논리도 있어요. 저기 서남권에 이제 반도체 공장 4개 지어가지고 800조 투자 들어가잖아요. 네. 예, 광주 쪽에 광주 공항 쪽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거니까 지어지면 이거 공급과잉 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들도 있는데, 근데 그건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게 그거 지어져서 양산되는 게 2031년이에요. 2031년 걸 지금 생각하는 거 너무 빨라요. 그렇죠. 이건 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전력도 들어가야죠. 물은 어떻게 할 거면 인력은 어떻게 할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토지 확보부터 사실 네, 지금 쉽지 어려운 않아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죠. 스케줄대로 해도 31년. 네.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빨라야 공급 느는 건 27년 연말이나 28년인데 아직은 1년 남았기 때문에 공급 걱정은 아직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쨌든 상여금 줄 것들 고려해도 한 89조면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이게 뭐 많이 번 건데 어쨌든 이거를 실망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아니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로 왜냐면 봐야 되나요? 어차피 상여금 지급할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상여금 이제 10% 제하지 않았다고 거의 한 보면은 110조인가 그렇잖아요. 109조 원 네. 정도, 아니 108조 원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10조 원 나왔는데 시장 예상이 원래 처음이 상여금 제하기 전에 예상이 90조 원 정도 됐거든요. 훨씬 잘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여금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실적 발표 다가오니까 점점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용 다 제하고 84조를 예상했어요 시장에선. 근데 89조가 나왔으니까 네.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100조가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전대미문의 영업이익을 낸 거고 전 세계 그냥 1등이죠. 엔비디아가 82조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전 세계 영업이익 1등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참 좋은 날에 네. 주가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까지 뭐 가야 되나요? 뭔가 좀 반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나요 지금? 근데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3분기는 110조입니다. 지금 예상이. 저기 상여금 고려해도 네, 4분기가 120조. 더 잘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 기대할 게 또 있어요. 주주환원도 기대돼요. 돈을 많이 벌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공장 투자하고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3년 단위로요. 특별 주주환원을 원래 해요. 네. 이거 3년마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죠. 이제 이 정도 벌 거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봤더니 올해 만약에 그거를 그 번 예상치대로 만약에 절반을 준다고 가정하니까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5% 나옵니다. 5%요? 지금 사면? 네. 내년은 얼마냐면 7%가 넘고요. 네. 우선주는 10%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배당을 10% 준다니 네. 우선주만 해도 이거를 지금 하반기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요게 하나 모멘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번 달 말에 빅테크들이 역시나 배신하지 않고 네. 투자 더해주는 거.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좀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상장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오픈 AI 내년으로 좀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엔트로픽이죠. 네. 엔트로픽이 지금 흑자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실적이 지금 한번 흑자가 났는데 이게 흑자가 급격하게 늘면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잠재워집니다. AI 투자로 저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회사인데 돈 벌기 시작하네. 그럼 AI가 돈이 되는구나. 그럼 더 투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마 엔트로픽이 상장할 수가 있어요. 상장하면 그 돈을 또 어디다 쓰냐면 메모리 구입비로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픽의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엔트로픽이 상장하는 거 이걸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초점은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빅테크의 자본 지출 네. 계속 느는지 엔트로픽의 상장 그다음 삼성전자 주주환원 요 세 가지가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 지금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추가 하락의 여지나 어떤 그런 요인이 있다면 좀 뭘 보세요? 일단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거죠. 그 이제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빅테크가 혹시라도 네. 지출 속도를 좀 이제 둔화시키거나 AI 투자 많이 하는 건 여전한데 좀 속도는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이러면 AI 수요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게 나오면 이제 주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픈 AI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픈 AI가 지금 좀 약간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가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IPO 이게 신규 상장하는 거를 내년으로 아마 연기한 것 같더라고요. 연기하는 것까진 좋은데 1조 달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치가 혹시 훼손되면 안 돼요. 가치가 올라갈수록 어쨌든 AI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계속 이어지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스페이스X는 어쨌든 상장 전부터 계속 가치가 올라가서 높은 밸류에 상장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상장 전에 어쨌든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게 네.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하다. 근데 그거는 좀
하반기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역시 뭐 저는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혹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일단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금리 네. 인상하면 약간 소음이 생기니까 물가가 튀어서 금리를 혹시라도 하반기에 연준이 한 번이라도 인상한다면 반도체의 어떤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느리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동결적으로 보지만 혹시 인상한다면 약간의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어차피 조정받은 김에 새로 산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반 사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어디 한쪽이 더 낫다고 볼지 어떤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둘 다 비슷할까요? 네,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선택한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나스닥 상장하잖아요. 네.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 삼성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ADR 상장이 이제 하게 되면 이벤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좀 그 프리미엄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다면 가격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둘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선 네. 삼성전자가 절반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동안 하이닉스 오르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던 사업부가 파운드리 네. 거의 적자 봤는데 이번에 월단이 흑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대감도 있으니까 전 지금 둘 중에 하나라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한 건데 그 모바일 사업부는 이제 적자를 본다고. 아,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메모리 값 때문에 아무래도 핸드폰도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번 기회에 중국 그 업체들과 이제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 어떤 메모리 사업부의 매출 자체가 지금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 모바일은 무시하셔도 돼요. 옛날엔 중요했어요. 엄청 중요했는데 옛날에 뭐 갤럭시 한참 잘 나갈 때는 반도체보다 더 네. 좋았으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보통은요 분기에 3조 벌어요. 네. 분기에 이번에 적자가 1조 났는데 사실 근데 지금 메모리에서 얼마 벌었죠 이번에? 90조, 110조 벌었어요. 네. 실제로는 100조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설사 10조 번다고 해도 네. 그렇게 뭐 물론 10조 벌면 좋긴 한데 마이너스 1조 까먹었다고 영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사업부는 지금 주가랑은 사실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막 적자 날 때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또 많이 맞아요, 메꾸고 맞아요.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그 참 잘해놨어요. 뭔가 이런 아, 그런 건 잘해놨는데 업종 배분을 참 잘해놔서 지금은 너무 디램이 커져가지고 네. 약간은 좀 이제 비중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반도체 메모리에 맞아. 또 이렇게 집중돼 있으니 더 좋지 않냐. 과거에 어떤 맞아요. 상승 실적은 더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돼 있으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좋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절대 이익 규모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좀 더 훨씬 많은 이익을 내니까.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를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코스피에 반도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업종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는 좀 나아질 만한 어떤 뭐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업종 어떤 걸 좀 꼽으세요? 근데 실적이 괜찮을 만한 업종은 사실 좀 몇 개 있는데 이제 네. 대표적으로 먼저 산업재라 그러죠. 보통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과 방산이 좀 괜찮아요. 네. 실적은 왜냐하면 여기 수주도 워낙 잘 돼 있고 요새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특히 조선사들은 고가 선박 수주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실적이 찍힐 거거든요. 네. 최근에 LNG 운반선 수주도 잘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그 캐나다 잠수함 못 단 거. 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잠수함이 우리 게 좋아요. 사실은 기술력도 좋고 실전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독일이 원래 원조긴 한데 이번에 만드는 군함은 새로운 기술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증은 사실 안 됐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냥 안보 논리가 작용한 거죠. 유럽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뭐 상품에도 좀 밀린 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산보다는 일반 상선 LNG선인데 그게 워낙 지금 업황도 좋고 미국이 지금 LNG 수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사들 일단 괜찮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방산인데, 방산 폴란드 수주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또 아시겠지만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 천국 미사일이 또 네.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사일 재고도 되게 부족하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유럽의 목표는 지금 미국이 이제 유럽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국방비 계속 늘려야 돼요. 근데 유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미국의 우산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별로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이제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어쨌든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이 장점이 명확하죠. 한국 무기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방산주들도 워낙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 빠지면서 주가들이 그냥 쭉쭉쭉 밀렸는데, 그러나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실적 좋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산업재에서 마지막으로는 그 건설, 그 굴삭기라 그러죠, 우리 보통. 네. 굴삭기는 이제 이게 종목이 작아서 거의 얘기는 네. 안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굴삭기 하는 회사가 두 개 있는데 이제 둘 다 합병해가지고 네. 사실 하나예요. HD 건설기 아마 다 아실 텐데, 이번에 실적 추정치 보니까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됐어요. 주가는 주가가 거의 40% 빠졌어요, 고점에서. 근데 이익 추정치 오히려 올라갔고, 근데 굴삭기가 왜 괜찮냐면 지금 광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이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광물 수요가 엄청 많아요. 이거 캐려면 굴삭기가 들어가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중국을 봤는데 요즘에는 자원부국을 봐요. 근데 거기서 굴삭기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HD 건설기가 특히 아프리카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번에 합병하면서 옛날 이름은 두산 인프라코였죠.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회사가 그 K2 전차 있죠, 탱크. 네. 거기 엔진까지 만들어요. 근데 이 사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엔진 사업도 하고, 요새 데이터 센터에는 디젤 엔진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만들거든요. 데이터 센터 보조 전원으로. 거기에도 엔진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 HD 건설기계 엔진 사업부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AI랑도 연결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도 되게 좋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은 너무 이제 종목이 작아서 참 업종을 보긴 어려워서 기업을 말씀드리지만, HD 건설기계도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을 보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40% 빠졌다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쪽에서는 일단 실적 면에서는 그런 걸 보시고, 거기 외에 다른 업종은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가 화장품. 화장품이 이번 폭락장에 유일하게 올랐어요. 유일하게 뚫고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6월달 수출이 45% 증가했는데, 네.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아시겠지만 메디큐브란 브랜드 너무 유명하죠. 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빅히트 치고 있고, 그걸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 이런 회사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다만 여기는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쫓아가진 마시고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주. 네. 증권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적 좋은데 사셔서 좀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빠졌는데 거의 아마 반토막 난 걸로 지금 알거든요. 그 미래에셋 증권도 아시겠지만 그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8만 원 갔다가 네.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폭이 큰데, 근데 실적은 너무 좋죠. 그리고 여전히 주식의 시대고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하반기에 정상화된다면 또 다시 한번 주가는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반토막 나 있는데 실적이나 모든 모멘텀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배당도 많이 주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은행도 좋고요. 뭐 사실 금융주 다 비슷한데 증권은행을 하나로 묶어서 저는 금융 섹터도 어쨌든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내년에 배당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배당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름도 보통 배당주는 여름에 사면 괜찮아요. 그때 또 대부분 배당주 관심들이 없을 네. 때라서 주가가 되게 싸게 거래되는데, 이번엔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이슈 때문에 그냥 주가가 다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간 것 같아서 금융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 좋고 다들 좋은데 지금 과하게 빠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좀 될까요? 근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는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데 빠진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적은 되게 명확하고 일회성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잠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은 구조적으로 업황도 좋고 성장도 하는데 네. 좀 너무 억울하게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아까 조선, 방산,
굴삭기, 건설기계, 그다음에 증권, 화장품 이쪽인데 화장품만 빼고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회사 몇 개 없고 맞아요. 지금 수주 많이 되고 그다음에 고가 상품 HBM처럼 지금 LNG선 맞아요. 만들었고 영업이익률 더 반영될 거고 앞으로 뭐 장기 수주 다 해놨고 다 좋은데 왜 빠지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화들이 좀 근데 나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비빌 수는 없어요. 사실 반도체가 너무 압도적이라 이익 규모 그리고 조선은 약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좀 잘하긴 해요. 반도체는 중국이 못하는데 다만 근데 여기도 비슷한 건 뭐냐면 미국은 중국비 안 쓰거든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만 사실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PER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반도체보다는 낮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못 받았고 빠졌는데 근데 지금은 폭락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되게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이나 방산 건설기계 이 셋 중에 뭐가 낫다기보다는 전 셋 다 세트로 보거든요. 산업재 하나의 이 묶음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코스피 7,500까지 내려온 상황에선 뭐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는 뭐 주도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예전부터 막 했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어쨌든 뭐 반도체고 아직 그게 맞아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면 뭐 기관 같이 자금이 많은 분들은 막 분산 투자를 하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도 얼마 없는데 그냥 확실한 거 사자 시총 1, 2위 사자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이렇게들 가시다 보니 레버리지까지도 가고 맞아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셨던 이런 좋은 상황들인 곳들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결국엔 뭐 지금은 너무 극심하지만 이런 비슷한 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처럼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인데 그 23년도에 배터리주들 급등할 때 그때 약간 비슷했어요. 뭐냐면 배터리주 아니면 주식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다 쏠렸어요.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주 오를 때 다른 기업도 그때 뭐 삼성 하이닉스도 빠질 때고 빠지고 배터리 빠지면 다 같이 또 빠지고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되게 그게 좀 확 불타올랐다가 그냥 순식간에 꺼지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배터리가 이제 대세니까 배터리를 투자하신 분도 계셨지만 당시에 되게 그냥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비슷하게. 근데 그런 기업들을 사신 분들은 결국 시간 지나서 다 회복되고 많은 돈을 또 버셨어요. 삼성자이닉스는 이제 배터리랑 다르긴 하지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선, 방산, 굴삭기 뭐 또 증권주, 은행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좀 싼 가격에서 어느 정도 좀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면 당장 간다는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수급이 좀 완화되고 펀더멘털은 결국엔 수급을 이기거든요. 기업 가치는 반드시 반영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좀 기대하시면서 사 놓으신다면 언젠간 저는 보상 받는다. 주식 투자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평가된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살 때 좀 잘 사놓으시면 언젠간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보상 안 해주진 않습니다. 이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는 결국 그거죠. 그 기업 가치가 이제 무너질 때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다면 사놓으시면 좋겠고 그게 예전에는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들이 다 폭락하다 보니까 같이 싸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당연히 핵심 맞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를 일정 부분 담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100% 반도체만 담지 마시고 일부를 좀 약간 순환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개 정도라도 한번 골라서 일부 분산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럼 조선업엔 악재가 없나요 지금? 악재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거죠. 조선 수주가 이제 중국과 경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LNG 선박은 괜찮은데 다른 선종에서 막 중국이 되게 수주를 많이 해요. 저가 선박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해서 결국 우리가 밀리면 어떡하냐. 중국이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중국이 잘하긴 하지만 미국이 지금 LNG선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LNG를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 선박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게 그래서 그 걱정은 너무 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가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군함 수주를 줄 건가? 군함 수주 줄 거라고 좀 기대하죠. 우리가 마스카 펀드 만들어서 투자까지 하니까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약간의 걱정. 우리가 기껏 투자했는데 미국이 자기네가 다 하겠다. 뭐 이러면 진짜 우리는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마스가 펀드 만든 이유도 조선만 따로 지금 펀드 만들어서 좀 투자하는 것도 미국이 요청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자기네가 인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냥 군함 수주를 우리가 미국에서 못 받거나 받더라도 좀 너무 늦게 받는 거. 이러면 이제 그거는 실망 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두 가지가 약간의 뭐 혹시 지금 생각한다면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은 그냥 시장 주가가 참여자들이 좀, 그냥 무관심해서 내팽개쳐 놓은 거지. 지금도 결국에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거다. 이게 업종별로 순위 매기면 네. 이게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다 삼전 닉스부터 봐요. 그러겠죠. 여전히 뭐 그건 네, 어쩔 수 그건 없어요. 당연하겠죠. 예. 네. 근데 거기서 2등을 뭘로 할 거냐. 근데 2등에 조선이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좀 약간 뒤에가 있죠. 그럼 지금 2등 업종은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다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쪽이에요. 그나마. 근데 화장품 쪽이긴 한데 여기 시총이 작아가지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는 사실은 1등은 지금 삼전 닉스고 2등은 다 똑같은 2등이에요. 다 그냥 그 다 외에, 그 외에 나머지.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2등은 인버스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지금 어쨌든 네. 반도체 안에서 계속 승부를 보려고 네, 한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거. 그렇게 마음 먹는 이유는 워낙 쌓여온 그냥 반도체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그냥 막연한 믿음인가요? 그냥 심리적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친숙함? 일단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어차피 반도체 끝나면 다 끝난다고 봐요. 네. 그럼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반도체가 끝나도 끝나고 반도체가 좋아서 가면 또 반도체만 더 오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선택지를 그냥 아예 좁혀가지고 그럴 거면 레버리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네. 이 심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은 그 논리가 맞았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지난 5, 6월에 이게 5월달 보면요. 반도체가 쌌고 다른 업종들은 밸류가 사실 좀 비쌌어요. 네. PER도 높고. 그때는 주가가 안 빠질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전자 막 7배 받을 때 막 조선주 막 15배, 20배 받고 전력기기 막 40배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는 좀 더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네. 밸류가 확 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분산도 가능한 구간인데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개인 투자분의 선택은 여전히 삼전 닉스에 여전히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그 올라간 퍼센트로 치면 더 많이 오른 막 2배, 3배, 4배 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효성중공업만 따져도 네. 삼성 닉스가 비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10배씩 오른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닉스에 생각보다 그들에 비해서 못 오른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네.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이 중에 500은 삼전 닉스에 넣어요. 저도 여기에.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1,000만 원을 삼전 닉스에 다 넣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괜히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묘를 좀 살려야 되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지금은 삼전닉스에 500을 넣지만 나머지 500은 다른 업종을 넣을 것 같아요. 뭐 증권주 일부 넣거나 아니면 뭐 조선을 일부 넣거나 그런 식으로 분산하기는 되게 좋은 시점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은 해보세요. 뭐 삼전닉스를 다 하셔도 괜찮지만 일부를 좀 분산할 필요도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고점 대비 뭐 그래도 한 20-30%막 빠지곤 했지만 지금 절반 빠진 곳들도 많으니 네. 반토막 난 데도 많으니까 똑같이 2배를 번다고 생각하면 뭐가 더 낫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시총 큰데 많이 또 빠져가지고 반토막 난 곳이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뭐 LG전자나 뭐 네. 현대차 뭐 이런 기대감 많이 가졌었는데 휴머노이드 쪽 이쪽도 많이 지금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먼저 한번 좀 여쭤보면은 정말 한 반토막 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약간 로봇주라기보다는 전통의 자동차주로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 빠져버린 게 이게 지금 당장 로봇을 대량 양산하는 게 아니라 28년에 양산하거든요. 보스턴 다이맥스가.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없어요. 젠슨항도 이미 갔고 로봇에 대한 뭔가 이벤트가 새로운 먹거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은. 그리고 그나마 지금 가장 가까운 게 8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다가 로봇 훈련소를 이제 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훈련시킬 텐데 그게 8월로 예정돼 있어요. 그게 하나 좀 이벤트는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약간 재료 공백 상태고 현대차를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자동차 보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실적이 좋다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현대차가 근데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쪽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로봇으로 한번 확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도 없고 그런데 주가들은 지금 다들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럼 로봇이 1순위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지금. 다른 좋은 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다른 건 실적 좋은데도 빠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약간 이런 심리도 있어요. 예전에 반도체랑 로봇이 한참 같이 갔죠. 그때 젠스 나올 때. 네. 같이 달렸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77만 원까지 갔었는데 약간 이런 거죠. 어차피 살 거면 삼전 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팔아버리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팔고 약간 이제 옮겨가는 모습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급에서도 선택을 좀 못 받고 그래서 로봇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로봇 시대는 옵니다. 반드시 올 거고 오는데 지금 당장 로봇을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제시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되게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좋아? 라고 약간 계속 이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더 확실해? 라고 근데 말하면. 여기서도 그러면 조선방산 뭐 네. 예를 들면 아까 뭐 증권 네. 여기보다 실적 좋아? 여기서 또 못 비비니까 약간 네. 또 밀려버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면 것 같아요. 또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또 한 건가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그동안 로봇 때문에 오른 걸 다 빼버렸잖아요. 네. 최근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많은 로봇들이 좀 진짜 이제 뭐 반통하죠. 네, 많이 빠졌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로봇 끝난 거냐? 아니잖아요. 그냥 로봇은 계속 로봇길을 가고 있거든요. 스케줄대로 지금 현대차가 어긴 적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근데 주가는 막 요동을 쳐요. 막 지금 당장 대량 생산할 것처럼 올랐다가 젠스나 온다고 해서 올랐다가 이벤트 끝나니까 다시 뒤로 갔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격언 중에 개와 주인이 이렇게 산책할 때 네. 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는 주인은 지금 로봇 만들러 지금 자기 길 가는데 주가가 난리를 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뭐죠? 주가가 오히려 지금은 후퇴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로봇주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 기대감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부담이 전혀 없어요. 지금 로봇주는. 근데 저는 로봇주를 이렇게 로봇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절실하거든요. 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니까 로봇 한 대당 그 생산 가능 인구 3.3명을 대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로봇이 많아지면 부족한 이 노동력을 메꿀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국가 단위로 할 것 같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그 핵심이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세 번째가 피지컬 AI예요. 네. 그래서 요거 무조건 하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할 수밖에 없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안보 목적으로 좀 중요해요. 미국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인수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로봇은 중국이 1등이잖아요. 네. 중국 부품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 거 쓰고 싶지가 않아요. 미국 내에서. 아니 로봇을 막 여기 저기 자동차 공장 서비스 하는데 백화점 같은데 각 가정 그다음에 군용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중국산 부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아니면 저기 일본 정도죠. 네. 근데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이걸 활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엔비디아가 지금 협력도 하고 있고 구글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안보 관점에서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지금 이 논리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대차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급락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좀 인정하신다면 지금은 좀 오히려 가격 면에서 되게 좋은 자리까지 또 다시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1월 달에 한번 막 급등할 때는 아예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틀라스가 나와서 막 몸이 돌아가고 난리가 이런 것들 났죠.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막 폭주했는데 폭주했어요. 이번에는 한번 그걸 봤으니 예. 그때보다 더 강력한 게 나와주지 않으면은 좀 그만큼 시간은 어떤 기대감은 좀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는요 오히려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이벤트 나와서 오르면 뭐합니까? 또 빠지니까.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현대차가 그 스케줄에 맞게 로봇을 제대로 만드는지 네. 그 협력사도 구축을 하고 1단계로 뭘 만들고 2단계로 뭘 만들고 현대모비스도 미국에 액추에이터 있잖아요. 그 관절 역할 하는 네. 거. 이거 연간 35만 대 만드는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어서 양산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도 뭐 하나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저기서 동영상 뭐 나와서 흥분하는 단계 이미 지났고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테슬라도 로봇 기대감으로 올랐다 요새 주가 잘 안 가는 게 일론 머스크가 100만 대 만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못 지켜요. 네. 양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 양산을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겠죠. 이제 진짜 로봇 만드네. 네. 현대차도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게 28년이지만 로봇 훈련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달에 이걸 열고 나서 거기에 시험용 로봇들이 들어가요. 네. 거기서 실제로 훈련해서 실제로 공장에 또 투입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네. 로봇이 저만큼 하네. 그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시험용 로봇들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사람들은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나 로봇 투자 한번 해볼만 하겠다. 네. 믿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그걸 보여주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단계로 지금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했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이클로 바뀌니까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 8월부터. 그래서 7월까지는 사실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8월에 로봇 훈련 센터 RMAC라고 하는데 이게 열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현대차는 어쨌든 지금 실적 내는 건 자동차인데 예. 자동차 쪽에서는 물론 뭐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자체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또 자동차 회사로 판단을 해버리면서도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가 하락의 좀 그런 이유나 이런 거 원인은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요 이게 로봇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로 보면 지금 PER이 현대차가 10배거든요. 높은 거잖아요. 예, 높죠. 그러니까 토요타랑 좀 비슷한데 자동차 회사는 5배에서 10배 받아요. 네. 근데 원래 현대차 5배 받았어요. 네. 맨 꼴찌였어요 항상. 그러다가 18배 갔어요 이번에 로봇주로 받으면서. 그래서 이 10배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10배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이거 자동차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배 밑으로 가서 만약에 자동차로 보면 주가가 흘러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로봇주로 보느냐 자동차로 보느냐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전히 잘하고 있고 네. 양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 바뀐 건 없어요. 계속 자기 스케줄대로 잘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주가가 좀 빠져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로만 그냥 만약에 바라보면 지금 주식 팔아야죠 당연히. 만약에 그냥 현대차 난 로봇 인정 안 한다 네. 이러면은 비싸요 지금. 자동차로 보면은 PER 10배는 비싼 거죠. 최고 꼭지거든요. 네. 그러면 5배까지 가면 반토막 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자동차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정체돼요. 그래서 로봇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바닥이니까 PER 10배면 사야 되고 로봇 아니면 팔아야 되는 이거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봇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지분도 가지고 있고 뭐 부품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가 더 로봇주에 더 적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어차피 같이 가요. 같이 가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간접적이긴 해도 네. 어쨌든 현대차거든요. 현대차가 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직접 수혜를 받고 현대 기아가 뭘 하냐면 로봇을 조립해요.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조립하는 게 이 두 회사가 하고 부품은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봐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가치는 좋아질 거는 같아요. 네. 로봇의 핵심은 부품이잖아요. 액추에이터. 요거를 거의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하면 다른 로봇 회사의 판매도 가능하죠. 네. 부품 사업까지 확장이 가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봇을 제2의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근데 여기서 정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많은 곳에서 앞으로 로봇을 만들 텐데 로봇콜이 네. 오겠죠. 확장성 면에서는 모비스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뭐 현대차 말고 모비스를 사라가 아니라 저는 둘의 좀 성격이 다르니까 좀 둘 다 해도 괜찮고 근데 그중에서 나는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럼 확장성을 느끼고 싶으면 현대모비스가 괜찮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보고 싶다. 네. 그럼 사실 현대차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선택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 모비스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움직임은 약간 그룹이 같이 가지 않나요? 같이 가는데 올라갈 땐 늘 현대차가 제일 많이 가요. 좀 그랬고 기아가 제일 못 가고. 네. 근데 대신에 기아가 못 가서 기아는 부담이 없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 네. 그러니까 약간 나는 좀 변동성에 노출되기 싫으면 기아가 좋고. 근데 나는 좀 화끈한 걸 원하면 현대차가 낫고. 기아는 자동차 주죠. 약간 기아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기아는 현대차랑 같이 해요, 로봇을. 네. 그래서 약간 오해받고 있는데 기아도 어쨌든 지금은 좀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LG전자 사신 분들 지금 막 엄청 힘든데 LG전자는 어쨌든 휴머노이드인데 가정용 휴머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산업용으로 가는 현대차보다는 좀 다음 후속 타자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용 시장이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이 산업용이 제일 작아요. 시장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난이도는 산업용이 제일 쉬워요. 네. 왜냐하면 그냥 규칙대로 공장에서 일하면 돼요. 로봇한테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불확실성이 생기면 내가 예측 못하는 어떤 공간에 가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각 사시는 그 각 가정은 어떠세요? 다 내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근데 네. 남의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죠.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가 이게 낯서니까. 그런 것처럼 로봇도 똑같아요. 로봇이 공장에 갔을 때는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니까 되게 쉬운데 네. 어떤 가정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네. 그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되게 학습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라는 또 대상의 불확실성,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어느 네. 순간 갑자기 막 집에서 막 싸운다거나 무슨 일로. 그래서 되게 막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 시장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그걸 LG전자가 일단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용화하는 거는 좀 약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전자 잘하고 있지만 약간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좀 현대차 그룹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주가의 급등은 뭐 젠슨황 뭐 방한에다가 맞아요. 이제 엮여가지고 그냥 너무 기대감이 좀 과도했다. 너무 과도했고 가전은 잘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가전 정도면 괜찮아요. 네. 지금 주가는 이제 저는 괜찮은 수준인데 로봇 프리미엄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건 LG전자가 로봇 액추에이터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 사업을 같이 해요. 원래 모터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보면 지금 주가는 비싸 보이진 않고 또 하나가 AI 사업을 해요. 그 AI 데이터 센터 보면 이 열 관리해야 되는데 냉각 솔루션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랑 계약 맺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비중이 꽤 될 것 같아요. 냉각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열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네. 적절하게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기대하는 건 하반기에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빅테크 중에 하나랑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되면 또 재평가 받겠죠. 그래서 지금 좀 주가는 로봇 기대감 갔다가 확 빠져서 로봇 기대감 이제 아예 없어졌고 가전은 잘하고 실적도 좋고 근데 로봇 부품 사업 기대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실망보다는 좀 요 구간대에선 오히려 저는 좀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테마는 AI인 거고 맞아요. 그 AI와 어쨌든 연관 있는 업종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한 칸 옆이 뭐 휴머노이드니까 휴머노이드도 갔다가 여기가 네, 이제 실적이 안 맞아요. 찍히고 그러면은 이 AI 테마 이거는 계속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AI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네. 저도 여러분들도 요새 그러지 않으세요? AI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쓰실 때 점점 쓰면서 계속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점점 늘어요. 더 고도화되고 그 성능도 엄청 좋고 조만간 또 제미나이도 업데이트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코딩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네. 맡기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는 분은 없잖아요. 단 언제 빨리 될 거냐 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니트리가 곧 아마 상장할 것 같고 중국이 1등이잖아요. 네. 그 회사는 대량 양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양산해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준다면 그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심은 하죠. 왜냐 돈을 못 보니까.
그러나 AI가 만드는 이 방향성 자체는 결국 이제 거스를 수 없고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똑같았죠. 네. 처음에 거부감은 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엔 그게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가 이미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스르긴 좀 불가능해졌다. 최종 목적지는 빅테크들의 목적지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좀 섬뜩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AGI, 네. 일반 인공지능까지 간다고 하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걸 목표로 지금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AI 성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조방원이 그 주도주였는데 이제 반도체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반도체에서 또 다른 주도주로 바뀌는 것까지 갈지 아니면 이번에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면 그냥 다 꺾이고 끝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강세장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저는 계속 주도할 거는 바뀌진 않아요. 음. 그 생각은 하고 있고 만약에 반도체가 혹시라도 이제 꺾이면 시장은 끝나요. 그냥 강세장 이번에 그냥 끝나고 다른 종목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강세장 자체는 끝나고 네. 새로운 장이 시작돼요. 뭐 예를 들면 박스권장 같은 거.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렇게 바뀔 것 같기 때문에 강세장에 동의하신다면 반도체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국민들 이 대중들이 지금 반도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어온 거지. 뭐 다른 게 주도주가 된다고 하면은 약간 주식시장에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네, 약간 그럴 그 정도. 생각도 할 수 있죠. 반도체만큼 마음 편한 곳은 없으니. 그러니까 네, 한국인들에게.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과거에도 그랬죠. 약간 반도체 한번 꺾이면 뭐 한번 또 시장 또 출렁 거죠. 반도체 꺾이면 끝났어요, 그냥 시장. 네. 네, 강세장이 완전 끝나버렸어요. 네, 그거는 이번에도 아마 반복될 수 네. 있지만 지금 끝난 건 아니다. 반도체. 네, 좀 맞습니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주식시장부터 이제 반도체, 뭐 조선 로봇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